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는 데서 옵니다.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그 때문에 세상 일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러한데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물론이고 한참 어린 후배의 행동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죠. 그저 내가 꼰대가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사이는 물론이고 부부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한강의 너비만큼이나 멉니다. 바뀌지 않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다 정작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나 자신이기도 하고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 괴롭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연휴 이후에 왠지 빠르게 맞이하는 금요일. 반가운 금요일. 또 비까지 내리고 기온은 약간 낮아진 반가운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고려 아연 관련된 뉴스가 연일 끊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회사이길래 우리나라 지금 최대 규모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건지, 또 여기에 지역사회, 정치권까지 가세했는데요. 불붙은 쩐의 전쟁 같이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하루 전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으로 낮췄는데요. 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시장 영향까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8월만 놓고 보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차종이 계속해서 인기인데요. 이 차종의 수출액이 10억 7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85%나 급증했네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 차종은 뭘까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죠. 대신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 차량을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아니고요. 5글자네요. 용어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 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대체 고려 아연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박수익 기자. 네, 제가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을 누가 했죠. 고려 시대 최영 장군 있잖아요. 고려라는 이름을 쓰는 이 고려 아연은 반대로 돌을 황금보기,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돌을 돌덩어리라는 이 원석, 광석을 가져와서 불순물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에서 그걸 재련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연을 추출하고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납이라고 부르는 연도,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납도 생산을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금이나 은, 심지어 동, 금은동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되는 금속들, 돌덩어리에서 돈이 되는 금속들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영풍그룹이라는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영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풍문고를 담고 있는 네. 회사인데, 영풍문고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지만 사실 매출 비중은 그룹 차원에서 크지 않고 네. 전체 영풍그룹 매출의 60% 이상을 고려아연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다 합쳐도 고려아연만큼 안 되는. 그러니까 유명세는, 그러니까 인주대는 낮지만 굉장히 알짜 회사이고, 흔히 뭐 또 취준생들 사이에서 고삼동풍이라고 해서 고려아연과 삼천리 뭐 이런 동서. 회사들에서 신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그런 알짜 기업. 알짜 중견기업. 네네. 그래서 취준생들도 중견기업 좋아하는. 이상의 지금 거의 대기업 반열에 올라 있는 회사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고려아연의 어떤 그냥 알짜 그리고 대단한 그룹 내의 위상이 어떻게 보면 오늘 다루는 이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다. 누가 이 돌덩이를 황금덩어리로 만드는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누가 경영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아연 생산 세계 1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연이 철의 코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같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철의 사용 기한을 더 늘려주기도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동업으로 시작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75년이나 됐고 3대에 걸쳐서 내려왔었는데 이제 그게 쪼개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지석 기자. 네, 일단은 고려아연 일단은 최씨 일가가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을. 영풍그룹이랑 전자계열 쪽은 이제 장씨 일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75년간 동업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게 2022년에 최윤범, 그러니까 이제 최기호 창업주의 장남 이었던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차남,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세대 교체를 한 번, 두 번 해서 3세대가 이제 내려온 거고요. 이분이 이제 최윤범 회장이 원래는 2007년에 이 고려아연에 입사를 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젊어요. 49세의 젊은 경영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장병이 창업주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2세대 경영인 거죠, 아직은. 그리고 93년도에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다가 2015년부터는 영풍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하시고 계시고, 올해 78세. 그러니까 연배가 조금 있으시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양측의 지분 격차가 1%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두 곳 다 33% 안팎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고려아연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사실은 갈등이 시작된 거는 2022년에 이제 이 최윤범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최씨 일가가 사실은 이 제3자 배정의 유증이나 아니면 자사주를 수합하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호적인 지분을 조금 모으려는 행동을 계속 늘려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장씨 일가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말씀하신 2022년에 어떤 새로운 경영 비전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우호 지분들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고, 사실 2년 전부터 준비가 돼 왔던 거예요. 꽤 됐었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비전이라는 게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최 회장이 오면서 2차 전지 아니면 자원 순환 사업,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사업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넓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재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 기존에 있었던 고려아연의 본업을 넘어서 이제 그 신임 최 회장의 어떤 네트워크나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성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평가를 좀 받긴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최윤범 회장 본인의 지분율은 뭐 한 1.몇%밖에 되지 않는 거고, 가족과 뭐 현대차, LG화학 등등을 다 합쳐야 한 33%대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카드고 3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경영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최씨 일가가 먼저 준비를 해놨던 거고, 몇 가지 절차만 이제 흘러왔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의미로 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씨 일가의 반격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건 강예지 에디터가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일단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을 여러모로 해주셨는데,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 증액 등 같은
같은 내용을 두고서는 이제 표대결로 분쟁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추석 직전이죠. 추석 연휴 직전에 영풍하고 장씨 일가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이 점점 점입가경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집안 간의 경영권 싸움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아연이 알짜 회사인데 울산 소재의 기업으로서 어떤 탄탄하게 성장을 해온 기업인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뺏어간다라는 어떤 인식이 강해지면서 울산 정치권까지 이제 싸움의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 다 해주셨지만 75년간 지속되어 온 두 창업자 집안의 어떤 동업 관계가 이제서야 깨지게 되는 것인가? 요걸 이제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공개 매수 아닙니까? 공개 매수. MBK의 손을 잡고 영풍의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66만 원에 지분을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이 의미하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들 보세요? 기자분들이. 이 66만 원이 사실 공개 매수 선언한 게 13일이었는데 고려아연 그날 종가가 55만 6천 원인데 그거 대비 한 20% 정도 높은 가격에 일단은 세팅은 해놨어요. 66만 원. 근데 이게 이미 지금 어제 종가가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4% 이상 올라서 74만 원 정도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제 74만 원짜리를 66만 원에 팔 사람은 없겠죠. 없겠죠. 근데 이제 MBK 쪽은 자신한 게 뭐냐면 하지만 이게 기본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 단가는 사실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45만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적정한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이다. 그래서 공개 매수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죠. 물론 뭐 고려아연과 이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어떤 자금력을 앞서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고려아연을 한 8% 정도 안 되게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결국에는 23% 4%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고려아연 쪽이 최소 6%에서 7%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사실 한 7천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최윤범 회장이 최근에 일본으로 또 뭐 글로벌 사모펀드를 만나러 출국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결과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붙여본다면 조심스럽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거 저 같아도 74만 원짜리를 66만 원은 안 팔죠. MBK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영풍 장씨 일가와 MBK가 부른 66만 원짜리 공개 매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어저께도 이제 기사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최씨 일가 측에서 한국투자증권 쪽을 손을 잡고 새롭게 펀딩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항 공개 매수라고 하죠. 그렇죠. 66만 원이야. 우리는 더 높게 사겠다라는 걸 준비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 아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겠죠. 공개 매수 단가 이후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요즘에 이거 두고서는 역시 친구끼리는 창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창업자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 온 관계가 끊어지는 셈인 건데 그러면 왜 장씨 일가 한쪽에서 고려아연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풍의 장영진 고문이 이제 며칠 전에 한 발언인데.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게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만약에 이제 고려아연 지분을 놓고 보자면 고려아연을 그 최씨 일가가 경영을 하게 두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이지만 어쨌든 MBK에게 넘기는 게 맞다. 심지어 영풍도 아니고 MBK한테 넘어가도 이제 그게 오히려 책임 있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영풍하고 MBK가 주주 간의 경영 협력 계약을 이제 맺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영풍은 지분을 영풍이 좀 더 많이 가지고 가되 실질적인 대주주나 아니면 어떤 경영의 의사 결정권 자체는 MBK가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내용이 경영진 선임하는 권한을 MBK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MBK가 추천하는 이사가 영풍이 추천하는 이사보다 한 명 더 많게 그리고 MBK가 CEO도 선임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도 선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씁쓸하기는 하지만 한쪽 일가에서 다른 쪽 일가가 경영하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라는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풍의 장씨 일가가 MBK와 손을 잡고 만약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이제 잡는다면 대표이사랑 CFO는 MBK가 그렇죠.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최씨 일가한테 주느니 그러니까 우리도 못 갖는다면 최씨 일가한테도 주지 않겠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영권과 주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간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풍의 장씨 일가, 그러니까 고려아연을 지배하고 있는 영풍을 지배하고 있는 장씨 일가는 최씨 일가를 고려아연을 대리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게 대리 문제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분을 더 모아서 이제 주인이 되려고 하니 그거는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경영권이라는 것 자체 이게 주주민주주의로 따져보면은 지분이 많은 쪽이 어찌됐든 간에 경영권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쩐의 전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수희 기자. 지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요즘 추세는 또 맞지는 않아요. 또 아닐 수도 있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사실 이제 해외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미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씨 영풍 그 장영진 고문 장씨 일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장씨 일가의 지분 고려아연 지분을 전부 다 MBK 넘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균형감 있게 약간 한 주 모자란 지분을 자기들이 가지고 한 주 더한 지분을 MBK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10년 동안 일단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도 경영 안 할 테니 최씨 너희들도 경영을 하지 마. 그냥 주주로서만 남겠다. 우리는 경영은 MBK가 하고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반드시 합쳐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네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고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바뀌어 가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차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주가 이제 주식수에 비례해서 주주권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영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사의 운영을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들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51% 지금도 이제 영풍이 전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 플러스 한 주를 그 MBK한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곧 경영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한 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경영권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모든 기업이 보면은 사실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 황금주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차별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그런 제도적인 미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주주권이다, 경영권이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런 차등적인 의결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주 행동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강혜지 에디터. 한 가지 첨언하면 사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는데 그 외국계 펀드라든가 외국계 투자자들이 항상 좀 우리나라 투자할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경영권과 주주권인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오너가 실제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데 왜 삼성일가가 그 삼성의 모든 그룹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한국인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 개선,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도를 조금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집안 싸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장씨 일가, 최씨 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도 되게 생소한 그렇죠. 거죠. 낯설죠. 스티브 일가 무슨 맞아요. 존 일가에서 싸우는 것처럼 가문 싸움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를 자본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쩐의 전쟁으로 또 이제 튀는 건데 여기에 사모펀드가 참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들의 인식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도 MBK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만약에 국내 기업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과는 되게 다른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모펀드에 대한 좀 뼈아픈 기억이 자본시장 깊숙하게 좀 뿌리박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2000년대에 우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당시 이제 론스타가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었고, 이제 여러 의혹들도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불공평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딜이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 외국 자본에 우리 기업을 헐값에 매각했다가 비싸게 다시 팔게 하는 어떤 그 먹튀 논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부터 2000년대까지 해외 사모펀드에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이 팔린 다수 사례가 쌓이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되게 많이 누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울산 정치권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외국계 펀드, 우리 지금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MBK가 우리는 국내 토종 사모펀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정해진 기한 내에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사모펀드의 특성이자 한계라고도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만약에 고려아연이 MBK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면 단기에는 고성장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안정적으로 그동안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MBK가 이제 지난해에 한국타이어 예,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라는 회사의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 그때는 이제 2대 주주였던 장남과 연합해서 손을 잡아서 1대 주주인 차남의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국타이어나 고려아연의 공통점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주의 손자, 그러니까 창업주 기준으로 3세거든요. 이런 회사들, 국내 대기업들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3세 또는 4세까지도 넘어온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계열 분리, 사실 이 영풍과 고려아연이 뭔가 지분율이 서로 처음에는 사실 동등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지분 격차가 발생한 것도 상속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그냥 몰아주고, 장씨 쪽은 영풍에 특정한 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몰아주고, 고려아연 쪽은 아들이 많아가지고 분산시켜 주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뭐 돈이 필요하면 좀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분 격차가 나고, 대신 경영은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약간 니들 우리 대리인이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국내 대기업이 창업주 기준으로 3세 4세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계열 분리나 상속 증여로 인해서 총수율과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한국타이어가 있고, 또 지금 고려아연, 영풍이 있고, 이 틈을 지금 사모펀드들이, 특히 MBK가 전면에 나서서 좀 공략하는 환경이 있고,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다른 기업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기는 좀 섣부르지만 많이 나타나기는 할 것 같아요. 또 이게 3세, 4세 경영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3세, 4세 자녀에게 소수 지분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권을 물려주는 건 괜찮고, 사모펀드도 또 어째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건데 사모펀드는 안 되고, 뭐는 옳고 뭐는 그른 거냐, 또 사실 이렇게 재단하기도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또 아이러니한 게 오늘도 영풍정밀 주가를 보니까 또 상한가 같습니다. 해서 25,500원까지 올랐는데 한 3일 연속 상한가죠. 네. 여기 한 9,000원 정도이던 주가를 만 원이 안 됐어요. 2만 원에 사겠다라고 MBK랑 영풍 측이 공개 매수를 불러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한 2,500~600억? 네,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기존 시가총액이 2,000억도 안 됐었다는 거. 진짜 고려아연 지분 가치만큼도 안 되게 영풍정밀의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게 우리네 주식시장의 현실이었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이 불붙고 나서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되게 이제 씁쓸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과연 주주 가치를 제대로 제고해 왔었느냐, 또 되돌아봐야 하는 거고, 다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누가 경영권을 잡는 게 장씨 일가냐, 최씨 일가냐, 누구의 3대 손이냐, 누구의 몇 대 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주 가치를, 이 기업 성장을 누가 더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봐야 하는 건데,
혹시 그게 보입니까? 이 비전.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고려아연의 경영의 적임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서로 논리 싸움,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죠. 고려아연에서는 체인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적임자고 그 영풍은 그동안 무능을 다 보여줬다. 실제 말씀하신 영풍 역시도 영풍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풍의 자산 총액이 2조 조금 넘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못 찾겠는데 네. 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가치가 3조가 넘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올라서 3조 한 중반대까지 갔을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영풍이 그만큼 경영을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영풍이나 MBK는 최 회장이 무능하다. 신사업만 한다고 해놓고 회사의 빚만 불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러면 이 신사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고려아연의 주장이고 그렇다고 모든 신사업 투자가 옳은 것도 아니다. 몇 개 보니까 니들 좀 이상하게 투자했던데라는 게 또 영풍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관점의 차이인 거죠. 뭐 선거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비방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그런데 비방이 너무 많으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나오면 국민들이 좀 피로한데 차라리 좀 약간 각자의 어차피 주주들을 좀 설득할 만한 좀 비전을 좀 뚜렷하게 더 제시를 하는 측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정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나야 나, 뭐 핑미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뽑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좀 비전으로 좀 승부하시길 바라겠고 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역사회랑 정치권에서 고려아연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펼친다고 몇몇 정치인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정치권이 민간 기업의 어떤 경영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사실은 자본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두 창업자 집안의 어떤 경영권 싸움이란 점을 잠시 미뤄두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선상에서 딱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그 US 스틸과 일본 제철에 매각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백악관이 이제 US 스틸이라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철강 노조라든가 노동계들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전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뭐 당연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물론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정치권에서 조금 자본시장에서 봤을 때는 갸우뚱할 수 있는 어떤 주장들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온산제철소가 이제 네. 아연 정광을 하는 이제 세계 1위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박민호님 개미들 공개 매수에 달려들다가 탈탈 털릴 것 같아요 보내주고 8784님은 경영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자본주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해서 또 더 좋은 비전을 보여줘서 주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일이죠. 앞으로 또 얼마나 쩐의 전쟁이 펼쳐질지 저희가 또 중간중간 뉴스를 통해서도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5글자입니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죠. 근데 또 이제 전기차처럼 충전소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물론 전기차보다는 좀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전기차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차량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5435 쓰시는 분께서 저도 이 차량 신청해놨는데 7개월 걸린다네요. 그죠? 뭐 7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 대기해야 되는 그런 인기 차종이기도 하죠. 9111 쓰시는 분께서는 저도 이 차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럽네요. 또 3887님은 저도 다음 차로 이 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이제 주행거리, 연비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쓰는 이 차량을 또 선택하시기도 하죠. 정답 5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죠. 이른바 빅컷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내린 거였습니다. 네. 물론 올해 내에 1%포인트를 내리는데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다. 앞에서 많이 내리고 뒤에 천천히 내리느냐, 앞에서 천천히 내리고 뒤에서 빨리 내리느냐 이 차이였는데 좀 앞에서 빨리 내렸습니다. 그렇죠. 요 자체는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시장이 예상했던 속도보다 확실히 빨랐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25bp냐 50bp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매파적 비컷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상에서 연내 50bp를 추가로 인하할 건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두 번의 회의가 남았으니까 각각 25bp씩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비컷을 재차하는 거는 좀 연준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피벗은 시작이 됐고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는 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두 번의 베이비 스텝을 하지 않겠냐.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좀 약간 반성문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연준이. 누가 맞아? 파월 연준이? 의장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준은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했던 그 정책 결정이 굉장히 늦었다, 실기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 이런 우를 더 범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시그널,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던 늑장 대응에 대한 뭔가의 반성문 같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금리 결정을 할 때 동결 그 당시에 이제 이틀 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좀 안 좋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7월에 그걸 고용 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빅컷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캐치업 컷이다. 그러니까 좀 7월달에 못했던 걸 따라잡기 위한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에 나눠서 25bp 올려야 되는데 그걸 더블로 한 번에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라고 하는 올렸으면 큰일 났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점을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이제 정지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준에서 또 되게 이례적인 본인들이 과거에도 좀 이렇게 판단을 좀 잘못했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이번에 0.5%포인트 더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향후에도 이게 어떤 표준의 어떤 속도는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또 파월 의장도 지난 7, 8월 좀 악화되는 고용 지표를 당시에 볼 수 있었다면 7월에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시장에서 또 우려를 했던 게 미국 경제가 그러면은 침체로 가는 건 아니냐. 예를 들어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려버리면 그만큼 연준이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살짝 겁을 먹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 부분이 트럼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0.5%포인트 내린 건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치 갈등을 조장하려는 듯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날 직후에는 그 주식시장이 뭔가 좀 보합세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매파적이다. 우리는 통화 긴축을 아직은 선호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요즘에 이걸 갖다가 정교한 어떤 조정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금리는 확 꺾어서 B컷을 내렸지만 그 시장을 달래주는 어떤 멘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되게 그 민감한 영역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은 정작 기준금리를 내린 그 당일은 좀 갈피를 좀 못 잡았었고 지난 밤 사이에는 나스닥이 2.5% 급반등하면서 18,000선 회복을 했고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침체가 오는 게 맞습니까? 미국 경제, 미국 주식 엄청 호황인 거죠?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침체가 맞냐, 침체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걸 보니까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가는 잡았어라는 얘기죠. 대신에 지금 고용시장, 고용지표들이 워낙 안 좋게 나오니까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연준의 관심은 이제 확연히 물가에서 실업률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저금리 되면 시장에 돈이 도니까 장기 투자 활성화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또 창출될 거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지금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그래 왔고 그래서 실은 중산층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왔고요. 뭐 지금 이 말대로라면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고 그렇다면 경제가 빠르게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궤도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 가 조금 시그널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까지나 마찬가지지만 차입 비용,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줄어드는 거, 내가 대출 금융 비용으로 얼마를 낼 거냐, 근데 그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감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결국엔 피부로 느끼는 거는 금리 인하는 이제 주담대나 자동차 구입을 했을 때의 대출에서의 금리나 뭐 이런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이자 감소일 텐데 현금을 들고 있었던 부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고금리가 줄면은 돈을 투자처로 불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로 해석하는 시그널도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분석이 조금 부럽더라고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 초입에 이제 들어갔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하로 바뀌고 있다. 지금이 젊은 세대가 미국에서 집 사기 좋은 시기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또 부러운 거는 이제 해외 증시만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은 그냥 뭐 한 1% 정도 오릅니다. 코스피는 2,600 가까스로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749로 1.4% 좀 오르기는 하는데 어저께 이 시간에 하이닉스가 거의 막 8% 9% 폭락을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3% 가까이 폭락을 했고 근데 오늘은 뭐 1%대에서 한 2, 3%대 좀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뭐 떨어진 거 생각을 하면 이제 회복도 아닌 측면이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특히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국내 증시가 너무 이런 약한 모습일까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조, 그러니까 1조 2천억 팔았거든요. 순매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의 사실은 시총 대형주 3전 SK 하이닉스로 매도세가 다 몰렸고 다들 이제 모건 스탠리발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냈던 보고서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4% 하향했고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내렸고 다들 비중 축소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디램 업황이나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2021년에도 이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똑같이 냈었거든요. 2021년 8월 달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반도체주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의혹도 있는 게 이 보고서 나오기 하루 전에 그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하이닉스 주식이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가 출회됐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단에 굉장히 크게 거의 한 2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안 좋으면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또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오늘 이제 정오 무렵에 일본 은행이 또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그 부분도 또 약간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에서 수급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데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해 들어서 3월과 지난달까지 두 차례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0.25%. 그 얘기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여러 금리가 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행위들이 있고 그게 사실 흘러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을 줬던 건데 지금 미국은 비컷을 했고 일본은 뭐
오늘은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뭐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리를 오늘 올리지 않더라도 향후에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한다면 또 그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인 수급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뭐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뭐 니케이 보도 이런 걸 봐도 전문가 96%가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거고 또 일본 중앙은행에서 총재든 부총재든 또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사실 8월 5일에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던 것도 앞으로 금리 올릴 거야. 라는 신호를 줬다가 맞아요. 폭락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쪽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1월 5일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이제 강예지 에디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번 50bp 인하가 0.5%포인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진짜 유리한 걸로 작용이 될까요? 일단 트럼프가 굉장히 불만인 게 0.5 그러니까 50bp를 내린다는 50에 대한 숫자 자체보다는 네. 왜 한 번에 50을 내리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내리느냐. 25bp만 내리고 이 나머지 25bp는 대선 이후에 쪼개서 내리지. 될 텐데 그러니까 50bp를 내린다는 것이 어쨌든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가 경제 측면에서 현 어떤 그 집권 세력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 근데 이게 역대로 봐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에 보면은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그해 이제 1월에서 10월까지 무려 2.75%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 결과는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꼭 그게 들어맞는 것만은 아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대선 전 한 10주 2달 안쪽 내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한 게 진짜 옛날에 그 1976년, 1984년 이때 뭐 그러니까 지미 카터 이런 분들 이야기 나올 때밖에 그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결정이 조금 이례적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올 법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폴 크루그번 같은 그 저명한 교수들도 뭐라 그랬냐면 연준 금리 인하가 확실히 해리스 후보한테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뭐 집권당이 종종 이제 연준이 어떤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좀 혜택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토론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BP라고 표현을 하는 건 베이시스 포인트 해서 100BP가 1%포인트 50bp는 0.5%포인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0.5%가 아니라 그러니까 50bp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이제 유식해 보이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참고로 퍼센테이지와 퍼센테이지를 비교할 때는 그냥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비교하시면 더 좋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첨언을 해드렸습니다. 비주어치 박수희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 또 건물, 도로, 땅 이러한 자산에는 값이 매겨지죠. 그러면 그 가격, 가치를 누가 평가하게 될까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 직업의 세계,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방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감정평가사를 이제 정의해 놓은 걸 찾아보니까 여러 형태의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기준을 정해주는 직업으로 나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그 재산 가치를 크게 비중을 두는 이제 아파트나 네. 뭐 건물, 토지, 임야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동차나 뭐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비행기 같은 동산 그리고 이제 무형의 자산까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무슨 뭐 형법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감정평가사도 전문 분야가 혹시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감정평가사는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부 평가사들 중에서는 특정 분야를 살려서 영업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나 뭐 항공기, 선박 같은 특수성을 가진 분야를 좀 살려서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5년차 감정평가사였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거 중요하겠네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기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해본 그 감정평가 중에 좀 제일 특이했던 거 어떤 걸 이야기하시던가요?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수목 평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수목이요? 수목. 나무요? 그렇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로 좀 치부되는데 야. 이분이 이제 수목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평가를 위해서 수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정보를 좀 찾아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이 예. 감정평가사가 찾는 정보의 기준은 평가 물품의 값을 찾기 위한 거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탐독하는 공부와는 좀 다르다고 하고요. 참고로 주변에 이제 있는 평가사 중에서는 그 벌통 있죠. 네네네. 벌통과 그리고 새끼 돼지를 예. 평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거죠. 귀한 돼지길래. 야 특이하네요. 네. 거의 뭐 진품 명품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 납니다. 그러면 이런 동산,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라 어떤 분들이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 루트로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분이 속해 있는 그 감정평가 법인과 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이 협업기관으로 좀 많이 맺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평가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그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올 경우에는 담보를 걸잖아요. 이 담보를 이제 걸 경우에는 직접 감정평가사가 가서 물건을 평가하는 게 가장 많고요. 간혹 이제 개인이 의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뭐 땅이나 집, 뭐 이런 재산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네.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 이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각 평가 물건마다 감정 방식이 기준이 좀 달랐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담보로 들어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건물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가서 기존 도면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불법 건축물이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 내외관을 비롯해서 뭐 역세권인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등 이제 주변 상권 등을 분석하고 네. 주변 부동산도 탐문을 통해서 정보를 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오래 걸리나요? 감정평가까지? 보통 들어오는 물건들은 평균 이제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이를테면 뭐 고층 빌딩 건물이다 아니면 뭐 유동인구가 많은 뭐 강남권에 있는 강남역 주변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를 맡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예.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비슷하지만 평가사의 이 주관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감정 가격도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만약에 의뢰한 고객이 평가법인을 한 두세 곳 정도 정해가지고 의뢰를 하면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가격 평가가 왜 이렇게 매겨졌는지 감정평가사가 근거를 제시하기도 해야 된답니다.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감정평가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소수인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이 협회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는 4,816명, 5,000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한 200명 정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작년에는 204명 그리고 2022년에는 202명이 합격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시험이 치러졌고 합격자가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연간 뽑아봐야 200명 남짓. 그렇죠. 경쟁률이 치열하죠. 이야, 시험에 합격한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법인에 들어가나 아니면 개업을 하게 되나요? 재밌는 게 이 합격자들은 무조건 전국 각 평가 법인에 전국에 있는 평가 법인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라 한 명도 예외가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업이 그 실무가 굉장히 중요해서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면 수습을 한 해당 법인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법인에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분들은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고 감정평가사한테 필요한 능력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업적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감정평가가 이제 의뢰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감정평가사와 브로커랑 연계해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감정평가 영역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신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뭐 건당 이렇게 받나요? 그렇죠.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제 법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평가액 대비 이제 정해지는데 뭐 보통 이제 5천만 원 이하부터 100억 원대까지 수수료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건을 하는 것보다 뭐 얼마짜리의 물건을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아하. 이분들도 그래도 보람을 느끼시겠죠. 중요한 일 하시니까. 오늘 저도 좀 생소한 직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5,000명도 안 되게 있는 감정평가사의 세계 들어봤습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미래생활사전으로 돌아옵니다. 점차 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 또 정신 건강 관련해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재미있게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